말씀하신 진중권 뭐 이런 분들도 더 들어올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뭐 진중권, 뭐 윤석열 후보, 김종인, 뭐 장제원 이분들의 공통점, 뭐 같은 사상 뭐 이런 것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뭐 반문 말고는 도대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며 심지어는 홍준표 전 후보까지 잡탕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미래 대한민국에 대한 것이 그 이미지가 우리가 원하는 게 잡탕밥인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간으로 하루를 여는 신통방통의 윤태훈입니다. 자, 이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딱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은 역대 대선 중에서도 그 결과를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대선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고 대선 후보들의 100일 첫 레이스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치열하게 살아온 과정에서 생긴 상처들을 여러분 비난하면 감수하겠습니다. 저도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내가 결단을 하겠다. 그 도구로 신상정을 마음껏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한 나라, 바른 나라, 안전한 나라, 그게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이라고. 의원님들께서 모두 뒤로 물러나 주시고 우리의 2030 청년들이 지도부가 되는 파격적인 젊은 선대위를 청년들이 나의 미래에 가장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가 라고 잘 판단하실 거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네, 관련해서 신문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신문 함께 보시죠. 자, 중앙일보입니다. 절대 우세가 없는 D-100일. 자, 지금 100일 전후로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후보가 지금 2002년 16대 대선 빼고는 모두 결국 최종 승리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 대선 후보들은 박빙의 상황입니다. 36.1% 대 38.9%. 또 다른 여론조사를 봐도 34.4% 대 36.1%. 박빙의 상황에서 누구 하나 앞서고 있다, 뒤진다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정말 초박빙의 그런 승부인데 어떻게 될지 잠시 후에 저희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세계일보 보겠습니다. 세계일보 보시면 지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각각 지방 일정에 나서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지난 25일부터 지금까지 거의 4박 5일 일정으로 호남에서 집토끼 잡기에 나서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는 오늘 충청 대망론을 점화하기 위해서 세종시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출발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김대섭 위원님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역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 민주당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 지역을 이재명 후보가 샅샅이 훑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 사실 이제 역대 민주당의 대선 후보에 비해서 그 호남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가 좀 약한 그 면이 보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호남 공약에 큰 힘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 역시 충청 대망론을 등에 입고 사실 지금 충청도에서도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표심 잡기에 좀 본격적으로 나선 모양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대선에서의 D-100일 여론조사 상황은 잠시 후에 저희가 자세하게 좀 짚어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선거의 대선 100일 전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보시면 참 재미있는 법칙이 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화면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D-100일 전후 여론조사 1위 15대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17대 이명박 전 대통령 18대 박근혜 전 대통령 19대 문재인 현재 대통령까지 모두 100일을 전후해서 여론조사를 1위한 후보가 최종 승리한 법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2002년 16대 대선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3위에서 1위로 역전승하면서 저 법칙이 깨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D-100일 전후에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끝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법칙이 이번에도 이어지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사실 한 4가지 정도 그 기존의 대선과는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먼저 이렇게 주요 후보들의 비호감도가 높은 선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든 뒤서든 네. 최소한 100일 정도 남은 후보들에 대해서는 비호감도가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선거가 진행되는데 이번은 계속 비호감도가 유지되고 있는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고요. 두 번째가 네.
일강 체제가 없어요. 과거 이렇게 보시면은 100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조금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일강 체제가 구축됐는데 네. 이번 대선은 어쨌든 양강 체제가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가는 그런 과정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정권 심판론이 50% 이상으로 매우 높은데 네. 또 대통령 지지율도 40% 가까이 유지되는 아주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과거에는 정권 교체 비율이 높으면은 대통령 지지도가 굉장히 낮았어요. 네. 심지어 노무현 정부 때는 10%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도 있었는데 그럼 이번 경우는 조금 예외적인 경우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제3지대 후보들이 좀 많이 있는데 네. 근데 기존에 비해서는 좀 약해요. 그런데 모든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결국 단일화가 최후의 승부처가 될 것이라고 또 예단하는 이 기현상들 이 네 가지가 이번 대선 D-100일을 앞둔 상황에서 가장 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상황부터 저희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자리를 지금 비워둔 채, 남겨둔 채 선대위를 출범시켰는데요. 윤석열 후보 오늘 처음으로 지방 민심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첫 지방 행선지를 두고 윤 후보가 선택한 곳은 세종시와 충청도인데 자, 김병준 원톱 체제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윤 후보는 확대 해석은 경계를 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와 김병준 위원장의 목소리 한번 이어서 듣겠습니다. 충청 지역을 고른 데에는 후보님의 의중이 좀 강하게 들어갔다고 보면 될까요? 그 후보의 일정이라는 건 후보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뭐 제 의견도 들어갈 수는 있지만 저는 가급적이면은 중지를 모아서 기획된 그 일정에 따라서 저는 움직일 생각입니다. 원탑이다 뭐다 그다음에 중심 체제다 이런 문제는 제가 굳이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선대위가 움직이지 않을 수 없으니까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설주환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충청권 민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갔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자리는 지금 비워둔 채 김병준 위원장과 함께 가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일단 뭐 김종인 상임총괄 위원장의 선임 문제는 아마 네. 조금 뒷 문제로 놔두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이 된 것 같아요. 기존에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선대위를 꾸리면서 거의 한 3주 정도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네. 지난한 싸움을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지자들이나 여러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졌으리라 판단이 됐었고 네. 이 시점에서는 선대위가 가동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순간까지 왔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첫 일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전체적인 선거 판도를 두고 봤었을 때 중원의 싸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충청권에서의 표심을 얼마나 얻어올 수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득표 전략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일단 세종시를 방문함으로써 충청권, 중원을 확보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런 것이 이제 후보의 첫 일정은 후보는 어떤 정책적인 것으로도 말을 하는 것이지만 일정으로도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의중을 또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어떤 또 김병준 위원장뿐만 아니라 김병준 위원장이 세종시에 공을 들였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요. 네. 거기서 이제 김병준 위원장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한 것도 있겠지만은 어떤 전체적인 선거 구도 판세를 두고 봤었을 때도 중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첫 지역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충청권을 선택한 것 같다. 네. 이제 충청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윤석열 후보한테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네. 충청 대망론을 등에 업었다라는 점이 있고 또 지금 이제 세종이라고 하는 도시가 사실은 이제 국회 이전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실 지방 행정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동시에 또 김병준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도 분명히 일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지금 이 선대위 구성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사실 김병준 위원장 역시도 가시방석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보의 신임을 얻어서 지금 상임 공동 이 선대위원장으로 앉아 있지만 사실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어떤 이 모시기 이런 진통들과 관련돼서 사퇴의 압박도 좀 받았던 상황이고 이준석 대표와도 일정 부분 어떤 신뢰관계가 덜 구축된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계속 언론사에서도. 네. 그런 면에 있어서 김병준 전 위원장은 지금 상임 선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사퇴 압박도 있고 김종인 전 위원장도 고려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사실 일하기가 녹록치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선대위가 분명히 출범을 했고 지금 김병준 전 위원장이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선발이 된 만큼 네. 후보는 일정 부분 김병준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 측은 당사 6층에 김종인 전 위원장을 위한 방은 여전히 비워두고 있다. 오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을 향한 영입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사실상 김 전 위원장의 합류 가능성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SNS에 글을 하나 썼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대위는 김병준 위원장 원톱으로 운영된다. 제가 맡고 있는 홍보 미디어 영역을 제외한 모든 전권을 김병준 위원장님께 양보할 것이다. 지금 선대위에서 지금 상임선대위원장이 공동인데 그 당연직으로 이준석 대표가 포함이 되어 있고 함께 김병준 위원장이 이제 영입이 됐는데 그 전권을 김병준 위원장에게 양보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사실상 이준석 대표도 많이 내려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최진 대변인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양보를 하신 건지 아니면 양보를 강요당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 민주당의 그 선대위 구성과 국민의힘의 선대위 구성이 좀 많이 대조가 됩니다.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당대표가 이제 다 모든 것을 후보자에게 일임하겠다라고 정권을 많이 내려놓고 네. 당직에 많은 분들이 사퇴를 하긴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이 후보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다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선대위에 이 바뀌는 것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 지난 주말에도 광주에서 선대위 출범을 했을 때 18살의 청년, 네네, 뭐 청소년에 가까운 예. 사람을 그런 분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청년을 전진 배치하겠다, 2030을 경청하겠다. 그리고 지금은 호남에 있었지만은 이제 부울경부터 시작을 해서 각 지역을 일주일에 3, 4일씩 이렇게 버스를 타고 돌고 있습니다. 네네. 매일 타는 버스라고 메타버스를 타고 돌고 있고 경청, 소통, 뭐 그다음에 청년들의 전진 배치 이런 새로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의 선대위 구성에서는 도대체 어떤 메시지가 있나 이런 것이 좀 의문이고요. 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패싱 당하는 것이 아니냐. 당대표로 선출된 분인데 뭐 홍보 미디어뿐만 아니라 당대표로서 당연히 공동 선대위원장을 해야 되는데 뭐 본인이 양보를 한다고 했지만은 네. 그 국민의힘의 지금 많은 변화 청년들이 많이 기대를 하는 것은 이준석 당대표가 사실 상징적인 그 변화의 중간에 있는데 네. 그 이준석 당대표를 패싱하고 다른 분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고 심지어는 국민의힘의 청년 대변인이 이렇게 선대위를 비판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마치 막 잡음이 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국민의힘의 좀 더 기득권 이런 분들이 좀 맡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나 이런 것이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패싱 논란에 있어서는 윤석열 후보도 이준석 대표도 패싱은 없다 그런 건 아니다라고 일단 입장을 내긴 했는데 뭐 그런 잡음들이 나오는 건 사실이니까 한번 저희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김병준 상임 선대위원장 간의 갈등 때문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는다는 얘기들도 참 많았었는데 한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재미있는 장면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김병준 지금 상임선대위원장이 과거 총선 때 세종시 을 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는데 이 자리에 지원 유세를 갔던 사람이 바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당시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김병준 후보는 정책적으로 많이 준비를 갖추신 분이에요. 우리 정부의 우리나라의 큰 일을 맡아서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입니다. 김병준 후보께서 지금까지 축적해 놓은 능력을 발휘하면은 우리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현명하신 이 세종시 유권자들께서 지난 3년간의 자행된 이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심판을 하시면서 우리 김병준 후보를 꼭 당선을 시켜서 국회를 보내주십시오. 회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종을 선거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자, 이랬던 두 사람의 관계가 1년 반 만에 지금 완전 삐걱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참 뭐 정치판에서
적과 동지는 뭐 바뀔 수도 있고 도대체 뭐 한때의 적이지만 또 한때의 동지다. 영원한 친구들은 적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 정치가 역시 살아있는 생물은 분명한데 저는 지금 선대위 갈등을 둘러싼 걸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어요. 일단 개문 발차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지율이 몇 번은 출렁거릴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제 다시 이제 지금의 그럼 전면에 포진한 사람들이 끝까지 가느냐 아니면 중도에 새롭게 한번 바꾸느냐는 문제는 언제나 있어야죠.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후보가 그렇게 미워했던 김무성 대표를 선거 100일 전이 아니죠. 선거 한 3, 40일 전에 바로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해가지고 전권을 맡겼어요. 그래가지고 김무성 그때 당시 위원장이 자기 그 사무실에 야전 침대 갖다 놓고 24시간 숙식하면서 선거를 진두지휘하겠다 해서 그때 상당히 많은 언론의 어떤 집중을 받았는데 마찬가지예요. 여야 할 것 없이 지금이 이렇게 갔지만 정말 지지율이 출렁거릴 때 다시 현재 지금 전면에 포진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또 정리하고 새롭게 그 라인을 또 까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의 체제가 끝까지 갈 것이다. 이거는 조금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첫 지방 일정으로 윤석열 후보는 충청, 중원인 충청을 선택했고 그 첫 지방 일정에 김병준 선대위원장이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원톱 지지하는 것 아니냐, 지금 체제로 향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다소 좀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목소리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임종인 박사님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별로 지금 상황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고. 선대위의 원톱은 김병준 위원장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래서 저는 근데 선대위에 뭐 원톱이니 뭐 투톱이니 하는 것이 선대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선거의 헤드쿼터 아닙니까? 결정한 대로 당과 선거 조직이 움직여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원톱이니 뭐 투톱이니 하는 그 말 자체가 저는 민주적인 선거운동 방식하고는 좀 안 맞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선대위 인선을 두고 파열음이 터져 나오면서 지금 외연 확장을 노리던 선대위 구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권경의 변호사도 고사의 뜻을 정했고 지금 금태섭 전 의원의 합류도 지금 불투명한 그런 상황인데요. 자, 권경의 변호사의 SNS 글을 하나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보면서 설명을 더 드리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결국 김종인 상황설을 퍼뜨린 세력이 승리했다. 이를 반기는 건 문고리 3인방이다. 자, 문고리 3인방은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이렇게 3명의 국민의힘 의원인데 장제원, 특히 장제원 의원이 선대위 인선 작업을 주도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흘려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진 대변인님이 이 평가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사실 뭐 국민의힘에 누가 문고리인지는 별로 관심은 없는데요. 네. 다만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서실장으로 오영훈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낙연 대표 측의 최측근이었고 이낙연 대표 그 선거에서 후보 당시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을 상평으로 한 것이죠. 그래서 원팀이라는 지금 메시지도 같이 주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굉장히 대조가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은 후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후보가 결정을 하지 않고 문고리니 뭐 비선이니 뒤에 누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과연 이분이 정치인으로서 결정을 잘 할 수 있나 이런 의심을 좀 주게 하는 메시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경선 결과를 놓고 해석하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국힘에 일찍 들어가서 이렇게 어려운 선거를 쉽게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이렇게 어렵게 박빙으로 갔느냐가 있고 한 팀은 우리가 국힘에 들어가서 어쨌든 지금의 후보를 만들었다는 주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한 주류는 지금 아마 밖에서 얘기하는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고 얘기하는 그분들이 결국 우리가 7월 달 국힘을 입당을 주도해서 이까지 이끌었다는 건데 쉽게 이길 수 있는 경선을 이렇게 어렵게 이끌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결국 이러니까 중도를 갖고 와야 된다고 해서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한 이런 이제 진중권, 뭐 권경의 이런 변호사들이 합류해야 된다고 지금 보는 시각이 완전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선대위 구성이 꾸려지고 이 갈등이 지금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본질은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보기에 이 상태에서 출발해 가지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어떻게 조정되느냐에 따라서 이 각자의 가설과 논리가 더 어떤 게 힘을 얻느냐에 따라서 출렁거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만 보태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뭐 지금 뭐 말씀하신 진중권 뭐 이런 분들도 더 들어올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뭐 진중권, 뭐 윤석열 후보, 김종인, 뭐 장제원 이분들의 공통점
뭐 같은 사상, 뭐 이런 것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뭐 반문 말고는 도대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며 심지어는 홍준표 전 후보까지 잡탕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미래 대한민국에 대한 것이 그 이미지가 우리가 원하는 게 잡탕밥인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 잡탕밥과 원팀은 각자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체성 가지고 너무 따지는 건 온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제원 의원을 둘러싼 여러 논란이 지금 계속되면서 과거 장제원 의원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악연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악연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친이계로 통하던 장제원 의원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공격했는데 당시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의 비리 문제, 이런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김종인 씨가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인적쇄신을 얘기를 하고 그런 점에서 저는 참 비애감을 느낍니다. 빠른 시간 내에 김종인 씨와 이상돈 씨의 사태만이 우리 비대위원회가 정말 새로운 한나라당을 만들 수 있는 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반면에 김병준 선대위원장에게는 굉장히 또 지켜주는 목소리도 많이 냈었는데 그 목소리는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당 비대위원장 후보로 김병준 교수가 거론되고 있는데 당시에는 그 비대위원장이 인선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거론되고 있는데 현 정부 경제정책 실정에 꼼꼼한 대안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김병준 위원장과 장제원 의원에 가깝고 그래서 지금 뭐 문고리 3인방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상황은 이렇게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번 선대위 인선안을 윤 후보의 측근 인사들 중에서 과연 누가 주도적으로 구성했느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장제원 의원과 김종인 전 위원장의 악연이 계속 도마에 오르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장제원 의원이 김재섭 위원님 뭐 지금 모든 직에서 내려놓고 지금 뭐 선당우사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내려놓겠다고 말한 이후에도 실제로 캠프에 가서 어떤 회의도 하고 했다는 모습들이 막 포착됐다는 모습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뭐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와 굉장히 그 친밀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사실 네. 초반에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할 무렵부터 사실 국민의힘 내에서 어떤 틀을 잡을 수 있도록 여러모로 이제 입신 굉장히 많이 도와줬다는 이야기들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직을 내려놓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의원으로서 또 윤석열 후보와 가까운 어떤 사이로서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만 이제 지금 장제원 의원이 공식적으로 직을 맡지 않기로 하고 선대위에서 물러났을 만큼 어떤 뭐 인선과 관련된 문제에서 장제원 의원이 직접적으로 뭐 후보에게 이야기를 전해서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할 만큼의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어떤 그 갈등 관계 때문에 많이들 집중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각 당에 이제 이 일을 하시는 그 초반 무렵을 보면 거의 비슷한 양상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야 되겠다 뭐라는 의견들이 다들 이제 공감대가 있다가 사실 몇몇 사람들이 반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가지는 어떤 위치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고 그 이후에 지지율이 하락하거나 아니면은 당이 좀 흔들리거나 선대위 구성이 좀 난항을 겪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다시 김종인 전 위원장을 찾아가서 뭔가 이렇게 모셔오는 듯한 모양새를 많이 보였기 때문에 저는 어떤 그 과정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여기에 장제원 의원의 입김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거의 뭐 없거나 굉장히 적다. 영향을 미칠 수 없을 정도 적다. 이렇게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에 비서실장이 내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인 서일준 의원이 국민의힘 선대위의 비서실장으로 내정됐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일단 뭐 그 최고위의 의결만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거의 사실상 확정이라고 얘기를 해도 무방할 듯한데요. 이 서일준 의원 내정 배경이 어디 있다 보십니까? 저도 굉장히 의외예요. 초선에다가 사실 직전 지금 비서실장은 사선의 권성동 의원에다가 지금
그 사무총장으로 이동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초선에다가 제가 보기엔 무계파 같아요. 그러니까 계파가 없는 초선 같은데 더군다나 이분이 9급 공무원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네. 그 청와대 행정관도 거치고 거제부시장을 거쳐서 이렇게 국회에 입성하신 분이라 네. 나름의 스토리텔링이 갖춰진 분이라서 저는 제가 보기에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 잡음이 없이 가되 다만 실무 능력도 좀 있고 그다음에 본인에 또 충실하게 좀 기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잡음을 내지 않는 그런 선에서 인선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찌 보면 이렇게 좀 약간 무색무취한 인사가 오히려 갈등을 좀 조정하고 후보의 영향력과 후보의 어떤 그런 말의 지위를 좀 더 키우는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지 않았을까라는 분석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김재섭 의원님, 혹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서일준 의원과의 관계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저도 서일준 의원을 잘 몰랐고 이번에 비서실장을 내정되면서 사실 조금 꼼꼼하게 찾아봤기 때문에 네. 김종인 전 위원장과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조금 전에 이제 내정이 됐다는 보도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어떤 이유에서 내정이 되고 선임이 됐는지 영입이 됐는지는 차차 확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권경의 변호사라든지 진중권 전 교수라든지 또 장제원 의원과 이렇게 서로 으르렁대는 것은 사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합류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와 김 전 위원장의 부인인 김미경 교수와의 관계가 지금 알려지면서 이 부인들 간의 한 라인으로 김 전 위원장이 극적 합류하는 그림도 그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김 전 위원장이 미치는 부인 김미경 교수의 영향력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진 데다가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도 언젠가는 등판을 해야 하는 그 등판 시점을 조율 중이기 때문에 이 극적인 합류와 또 극적인 등판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오늘 국민일보 보도를 보면 김건희 씨가 김미경 교수를 상당히 잘 따른다라는 내용이 실려 있던데, 자, 김재섭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입니까? 두 분 간의 직접적인 그 소통이 있는지는 사실 저도 이제 잘은 몰랐었고, 네. 다만 이제 김미경 교수님,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님의 사모님이시죠. 네. 김미경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야를 막론하고 폭넓은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정계의 정설이시고요. 특히 김종인 위원장과의 어떤 정치적 대화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중요한 판단을 할 때 그렇죠. 김미경 교수님과 아주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상의도 하고. 많은 이야기들 경청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선거를 진두지휘함에 있어서 사실 민주당에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일하실 때도 그렇고 네. 국민의힘에서 일을 하실 때도 그렇고 김미경 교수님의 어떤 이런 어떤 통찰력 같은 것들이 당내에 특히 이제 여성 지원들을, 그러니까 사모님들의 지원을 받는데도 굉장히 큰 역할들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건희 씨와의 어떤 그 유대 관계도 충분히 이제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김건희 씨와 김미경 교수님의 소통이 좀 잘 이루어지고 또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 간의 사이가 사실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언론에 비춰지는 것보다는 둘 사이 관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제가 안에 내부적인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은 사실 선대위 구성과 관련돼서 언제든 모셔올 수 있다. 그 가운데서 김미경 교수님이 실제로 많은 역할들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가 두 분의 사이가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사모님들 간의 사이가. 그런데 만약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두 분의 한 라인으로 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등판했다. 이러면 또 세간에 굉장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요? 어디까지나 이건 선대위 차원에서 공적 영역에서 후보가 모시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상당히 선대위 내부에 조율된 의사로 김종인 위원장을 초청해서 모시는 쪽으로 가야지 이게 물밑 대화의 한 라인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게 되거나 그러면 오히려 김건희 씨의 등판이 오히려 더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역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밑 대화는 살리되 형식은 대단히 좀 조심스럽고 공적 영역으로 가는 게 맞을 수 있다라는 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지금 김건희 씨의 등판과 관련해가지고 계속 지금 이제까지 대선 과정에서 현재 역대 대선에서 지금까지 배우자가 나타나지 않은 적은 또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 친다면 지금 계속 언제 등판할 것인가, 언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 상당히 언론이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도 약간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인스타그램 사과 논란이 있었을 때도
이게 김건희 씨가 그 내부적으로 상당히 영향력을 선대위에 지금 국민의힘 캠프 옛날 윤석열 후보 캠프에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설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김건희 씨가 어떤 그 김종인 위원장 배우자와의 관계를 통한 본인의 등판, 또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 간의 어떤 화해 주도 이걸 한다면 굉장히 진짜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윤석열 캠프에서 얘기를 했던 어떤 네. 김건희 씨는 굉장히 뭐 내조만 하고 굉장히 뭐 조용히 이렇게 소극적으로 계시다라는 부분이 조금 어폐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상황을 좀 지켜보겠고요. 어쨌든 어떤 형식으로든 김건희 씨의 등판 시점은 임박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서울예술의 전당 청년 작가 특별전을 관람한 뒤에 아내 김건희 씨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제 처 김건희와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오지 못했다. 왜냐? 오늘은 다른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윤 후보는 또 조각가 자코메티를 언급했는데 과거 김건희 씨도 자코메티 전시회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 한번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코메티는 조각가지만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이슈라든가 자기가 시대에 대한 메시지를 가장 잘 표현해내고 그 하나의 한 조각품을 응축해낸 작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코메티의 지금 미술에서의 시장 가격은 전 세계를 통해서 가장 비싼 작품이에요. 제가 오늘 여기를 간다는 얘기는 했는데 이 자리에서 제 기억에 몇 년 전에 르꼬르비지의 전시도 제 처가 기획을 했던 거로 기억나고 아까 보니까 그 드로잉 중에 자코메티 드로잉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자코메티 전시도 이 자리에서 했고 오늘은 뭐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자, 아내의 얘기를 꺼내는 게 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후보 선출 이후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김건희 씨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윤 후보가 꺼냈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민주당도 김건희 씨 급여 문제를 두고 다시 한번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김건희 씨 급여가 윤석열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후에 취임 전보다 10배 이상 늘었다라는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2017년 5월 19일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이 됐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얼마나 늘어났는지 한번 그림 보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2018년 연봉이 2배로 급증해서 급여가 5,200만 원. 그전에는 한 2,000 중반 정도에 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2018년도 연봉이 5,200만 원으로 늘어났고 상여금은 2억 4,400만 원을 수령했다. 그러니까 상여금까지 합하면 기존 급여의 한 10배가량 올랐다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고 민주당이 제기한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윤 후보가 검찰총장 후보자 신분으로 인사청문회를 받을 때도 국민의힘에서 한번 제기했던 적이 있는 그런 사안이기도 합니다. 과거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후보자가 중앙검사장에 2017년 5월 19일 오는데 그 이후에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그 이후에 중앙지검의 수사 대상인 기업들로부터 협찬이나 후원을 받았다면 이것은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 관련 회사가 협찬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팩트 자체가. 협찬을 받은 회사는 언론사입니다. 자, 저렇게 당시에는 공수가 완전 바뀌어서 국민의힘이 윤 후보를 공격하고 민주당이 윤 후보를 감쌌던 적이 또 있었습니다. 기억 다들 하실 텐데 지금 다시 이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민주당에서. 뭐 이렇게 공수가 바뀐 것은 사실 좀 서로 좀 민망한 상황인데요. 네네. 이거는 뭐 결국은 윤 후보가 여당의 고위공직자로 임명을 받은 다음에 지금 야당에서 대선 후보로 나가는 바람에 벌어진 민망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게 팩트이기 때문에 다시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2017년에 윤 후보가 당시에 검찰 내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이 됐고 그 이후에 2018년에 한 이제 그 김건희 씨의 그 월급과 상여금이 한 10배 정도 올랐다라는 게 사실이니까 그러면 혹시 그 후원사들이 코바나 컨텐츠라는 회사를 통해서 네. 뇌물을 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는 또 검찰총장의 후보자였지만 지금은 대통령 후보자 아닙니까? 네. 그러면 훨씬 더 면밀하게 윤리성이라든지 혹시라도 불법을 저지른 것이 있는지 또 이렇게 견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대통령 후보자의 부인이라는 자리는 사실은 공직과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인의 연루가 훨씬 더 큰 비중이 있게 지켜봐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지적에 국민의힘에서도 반박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유명 전시회에 다수의 기업들이 표를 사고 홍보물의 이름을 올린 것을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예술계에 대한 모독적 언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덧붙여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자, 오히려 김혜경 씨가 더 문제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는데요. 2018년 경기도에서 5급 사무관을 수행비서로 둔 것이 더 큰 문제다. 도지사의 배우자가 왜 국무총리급 의전을 받아야 하는지 그게 더 의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사실관계가 좀 확인이 돼봐야 되는 문제긴 한데 네. 5급 비서관 그 배모 씨라는 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이제 몇몇 사진에 이제 이 김혜경 그 여사와 이제 동행을 했던 부분들이 이제 사진에 찍혀 있어서 아마 그런 오해를 불러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굉장히 오래 전부터 성남시장 시절부터 같이 해왔던 아마 인물이라서 좀 그런 오해를 받았던 것 같고 어떤 업무 분장에 있어서 어떤 수행에 뭐 그렇죠. 그 공적 업무인지 아니면 사적 업무인지 그것은 조금 따져봐야 되는 문제라서 조금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 조금 소명을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민주당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 25일부터 오늘까지 호남에 머물러 있습니다. 호남이 아무래도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 있는 만큼 많이 모여 있는 만큼 4박 5일이라는 많은 시간을 지금 호남에 쏟고 있는 건데 이곳에서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보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한테 누가 이재명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삼실 후보라고 지어주셨는데 첫째는 실력이 있다. 실력. 두 번째 실천하더라. 세 번째 실적이 있더라. 산무 후보라고 있어요. 산무 후보. 국정에 대해서 모르는 건 자랑이 아닙니다. 국가 책임자가 국정을 모르는 것은 범죄입니다, 여러분. 무능도 자랑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불러다 시키겠다. 이거 안 됩니다. 무능, 무지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당 안 됩니다. 무슨 이상한 스승님 찾아다니면서 나라의 미래를 무당한테 물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 후보가 얘기한 무당, 이상한 스승님, 이 바로 천공 스님 뭐 이런 분인데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국민을 위해서 검사가 돼보겠다. 불의를 보고 나는 그런 거를 당당히 할 말을 하고 하는 사람이 나왔던 거죠. 그렇게 해서 자천도 당하고 고생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떤 시대를 만났죠. 이제 윤석열 총장을 왜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대를 가졌느냐. 그 기승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를 가졌던 거예요. 이 사람이 힘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또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은혜 대변인의 목소리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삼무라고 얘기를 했죠. 무능무지 무당 이렇게 비판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똑같은 삼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법, 무정, 그리고 무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법, 자 법을 무시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무정에 대해서는 공감 능력이 없다. 그동안에 잔인한 살인 사건 등을 변호하면서 인권 변호사라고 본인이 주장했던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시죠. 무치에 대해서도 지금 어쨌든 염치가 없다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도 무시하고 공감 능력도 떨어지는 그리고 염치도 없는 대통령이 나오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혼란스럽겠느냐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굉장히 신경전이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전형적인 프레임 싸움이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뭐 무지하다, 뭐 무당말 듣는다고 이제 산무로 이제 프레임을 딱 거니까 이쪽에서는 그럼 당신은 법도 무시하고 가족 간의 정도 없고 그다음에 후한 무치, 그러니까 부끄럼도 모르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지금 일종의 라임을 따져가지고 프레임을 만드는 건데 제가 보기에 이제 D-100일 아닙니까? 이제 네. 본격적인 전쟁에 접어들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서로 이제 앞으로 자기의 장점을 홍보도 하지만 실제로는 남의 약점을 더 드러내는 쪽으로 캠페인이 진행될 거예요. 이거는 선거를 앞두면 앞둘수록 내 장점보다는 상대에 더 공격하는 것들이 더 사실 유권자들에게 쏙쏙 들어오기 때문에 네거티브 전으로 아마 많이 비화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선은 미래를 보고 투표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보다도 더 사실은 본인의 장점을 드러내가는 선거인데 이게 유권자들에게 먹히는 소구력이 더 크니까 이런 걸 가는 건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늘어난 부동층과 무당층 이걸 또 어떻게 판단할 건지 이것도 한번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뭐 저는 이재명 후보가 하신 말씀이 사실 공감도 되고 또 상대 후보 측에서 또 얘기하는 것도 그럴만하다.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서로 지금 한참 우리 굉장히 뜨거운 열기 속에서 좀 선거가 치러지고 있구나 이건 알겠는데 네. 사실은 좀 창피합니다. 이런 거 좀 그만하고 정책 대결했으면 좋겠고 이런 거 많이 할수록 오히려 우리나라의 정치 혐오가 좀 많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오미크론 쇼크도 있고 네. 코로나 방역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경제, 뭐 일자리, 부동산 뭐 어떻게 할 건지 좀 제대로 정책 대결, 정책 토론하는 모습 좀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재명 후보 지금 호남에 머물러 있습니다. 4박 5일 일정으로 순회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역대 가장 긴 지역 일정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호남 지역에 오래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지율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화면 보면서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역대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호남에서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모두 90%를 넘거나 90%에 육박하는 굉장히 높은 절대적인 지지율을 받았는데 이재명 후보도 적진 않습니다. 64.9%. 절대 적은 수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역대 대통령들에 비해서 좀 낮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손주환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 경선 때 이루어졌던 이제 이낙연 후보와의 어떤 그 후보 측과 이제 물리적 결합은 됐죠. 원팀이라는 것을 구성하게 되면서 그렇지만은 화학적 결합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이 온전히 어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여론조사 비율은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그 민주당 선대위의 비서실장이 옛날 이낙연 후보 캠프의 비서실장이었던 오영훈 의원이 이제 다시 선임이 됐고요. 뭐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낙연 캠프와 어떤 타결을 통해서 어떤 뭐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번 그 4박 5일간의 일정을 통해서 뭐 이낙연 후보의 등판을 조금 이렇게 발해왔던 언론의 관심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뭐 이낙연 후보가 지금 뭐 선약대 있었던 것이 있었고 또 대구 쪽에서 어떤 모임 지지자들과의 모임을 했던 것도 이제 언론에 계속 공개가 됐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그 일정 중에 영광 고속터미널 시장이 있습니다. 영광은 이제 이낙연 후보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일정이라고 보고 뭐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오늘 좀 와주십사, 오늘까지라도 좀 와주십사 부탁을 좀 드렸습니까,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아마 그 계속된 제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 결국에는 이제 어제까지 적어도 25, 26, 27, 28, 4일을 지금 호남에 머물러 있는데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대표 동행을 요청했는데 다른 일정이 보고 싶다고 했는데요. 좀 다음 호남 일정에서 좀 같이 오시는 걸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전화는 드렸습니다. 전남, 광주 일대 간다 이렇게 말씀만 드렸고요. 원래 잡힌 일정이 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저희는 이게 일정을
최근에 잡은 일정이라서 미리 조정을 하지 못했고 다음에는 아마 같이 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렇게 상황이 되니까 여전히 뭐 물리적 결합, 아까 오영훈 뭐 비서실장 얘기도 해주셨지만 물리적으로는 그래 뭐 보기에는 결합이 됐다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 후보 대 후보의 결합은 화학적 결합은 아직까지 요원하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낙연 후보님을, 이낙연 전 당대표님을 믿습니다. 제가 저희 민주당 선대위 출범식 할 때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네. 이낙연 대표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연설 중에 가장 멋진 연설을 하필이면 선거가 다 끝나고 그 자리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원팀을 많이 강조를 하셨고 네. 또 큰 정치인이시고 또 당의 큰 어른이시기 때문에 통 크게 우리 또 문재인 대통령의 그 성공이 재집권이라고 생각하셔서 밀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지지자들의 마음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는 면이 있고요. 근데 그 호남을 봤을 때는 사실 우리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호남 득표율이 그렇게 낮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호남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해야 되는 면은 있지만 네. 좀 우리나라에서 지역 구도가 좀 많이 깨어진 측면도 있고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TK에서 다른 후보들 이상으로 괜찮은 득표율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전 변호사님 하나 더. 오늘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전에 영광 마지막 일정이 아마 영광 고속터미널 시장에 지금 방문으로 돼 있습니다. 그 몇 시까지 대표님? 오늘 15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후 정도. 아직까지 네, 시간 네. 충분히 넉넉하게 네, 있네요. 네. 뭐 대구 일정도 끝났을 테니까 네, 할 네. 수도 있고. 예. 글쎄요, 이거 뭐 긴급하게 일정을 잡았다고는 하지만은 뭐 전화를 했는데 뭐 이낙연 후보가 일정이 있어서 못 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이제 민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게는 이낙연 후보의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객관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네. 사실 지금 뭐 아까도 우리가 그래프에서도 봤겠지만은 이재명 후보가 역대 민주당 후보 중에서 가장 낮은 호남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음에도 그렇고 실제로 민주당에서 경선 과정에서도 유일하게 이낙연 후보에게 패했었던 것이 또 호남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지금 사실 호남의 그 어떤 전력적인 그런 이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호남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예전보다 결코 낮지 않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높은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고 호남 중에서도 특히 2030 세대들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비율이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눈에 띄게 높아졌기 때문에 예전같이 이재명 후보가 예를 들면 민주당의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호남에서 지지를 전적으로 받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 실제로도 지금 민주당 당사 앞에서는 여전히 4.4.5입이다. 이번 선거 경선 그 결과가라는 식으로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물리적 결합은 어떻게 이루어졌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전화 통화에서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듯이 그 미묘한 긴장이라든지 미묘한 이런 어떤 갈등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지금 이재명 후보 여전히 호남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고요. 오후 3시까지도 일정이 잡혀 있다고 하니까 두 사람의 만남이 극적으로 성사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악재도 적진 않습니다. 2006년이었습니다. 자신의 조카가 저지른 그 모녀 살인 사건 변호를 맡은 데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하는 과정에서 데이트 폭력이라는 단어를 써서 또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었는데 그거 외에도 또 다른 여성 상대 교제 살인 사건에 대해서도 또 가해자 변호를 맡은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최수영 교수님 어떤 사건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이 후보가 조카를 변호한 것과는 별도로 이게 이제 성남 수정구 살인 사건이라고 명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보가 여기에 이제 2명의 변호인단 중 1명의 변호인단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게 이 사건의 이제 실체입니다. 그런데 이 후보 측 이야기는 2명의 변호사 중에 이제 나는 이름만 올렸을 뿐이고 일종의 배석 변호사였다. 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거를 사실상 변론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실질적으로 한 건 없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를 두고 지금 김병준 위원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폭력이라 말한 것을 실수라고 합니다. 실수 아닙니다. 자신이 변호했던 살인 사건 아닙니까? 그것도 보통의 살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사과조차도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비나 비난에 대해서는 오히려 분노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제적 사고와 판단 기준 그리고 폭력적 심성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쉽게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가 아니다, 진정한 사고가 아니다. 그리고 좀 이 부분이 아마 뼈 아프지 않을까 싶은데 폭력적인 심성은 쉽게 고쳐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김병준 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설전 변호사님, 뭐 변호사로서의 그 어떤 사건을 수임하고 뭐 이렇게 법률적인 지원을 해주는 건 어쩔 수 없다 손치더라도 또 인권 변호사를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비판의 목소리가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네. 뭐 그 이재명 후보가 이제 정치인이 되기 전에 이제 시민 운동을 할 때부터 오랜 한 10년 정도의 성남시에서 이제 시민 운동을 하면서 많은 시민 운동 단체들도 많이 변호를 해줬었고 이제 뭐 인권과 관련한 어떤 사건도 많이 뭐 무료 변론도 한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던 적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자신의 친인척인 아마 조카 살인 사건에서 아마 부탁을 했을 거라 마지못해서 아마 맡아준 것 같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다른 사건에 있어서도 본인이 변호를 한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근데 변호사로서 어떤 뭐 사건의 의뢰가 왔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의뢰인이 하는 쪽이 살인자이기 때문에 아니면 뭐 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에 변호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기는 참 변호사 입장에서 또 그것도 쉬운 게 아니고 또 그 자체로가 또 변호사법 위반이 되거든요. 변호를 포기하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뭐 정치인으로서의 입문 과정에 있었었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맡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도 했었지만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맡았던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이 이후에 이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의 이 코멘트는 솔직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 김종인 위원장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한 상대방 후보의 과거에 그것도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이런 언급을 한다는 것은 상임선대위원장의 자리에 걸맞지 않은 저는 논평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어떤 정책적이고 미래 그리고 지금 다 꾸려지지 않은 선대위에 대한 어떤 방향 제시를 하는 것이 더 옳지 어떤 상대 후보의 과거에 변론했던 어떤 이러한 사건 뭐 이런 사건들은 오히려 그 뭐 후보 선대위 어떠한 그 대변인의 논평 정도로만 해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점은 아쉽고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후보도 뭐 본인이 이 부분에 사과를 했었었고 변호사 입장에 보았을 때는 참 어쩔 수 없었던 부분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이 얘기를 쭉 이어가는데 두 사건을 변호할 때 심신미약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감형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이재명 후보의 워딩을 쭉 살펴봤더니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에 분노한다라고 밝힌 사실이 있었습니다.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 자, 지금 18년 10월 23일에 했던 이야기인데요. 국민들은 재판 과정에서 판결을 보면서 이렇게 정신질환에 의한 감형 이런 표현에 굉장히 분노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심신미약이라든지 정신질환에 의한 감형 이런 부분에 약간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본인이 이제 2006년도에 변호하고 과거 변호했을 때는 심신미약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앞뒤가 다른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뭐 일단 그 또 다른 여성 2명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 조카가 아닌 다른 여성을 변호했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변호사 사무실에 2명의 변호사가 있었고 다른 변호사가 변호를 했는데 그 항상 이제 변호를 할 때 두 사람의 이름을 같이 올렸다라고 했고 제가 그거는 성남에서부터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재명 후보와 아주 가깝게 지내는 그 측근에게 직접 물어봤고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살인 사건에 대해서 데이트 폭력이라고 쓴 것은 저는 실수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여러 번 사과를 이미 하셨고 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사과를 해야 마땅하고 그 유족들에게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사실 말을 뭐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건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니까 뭐 그거는 그러려니 하는데요. 지금 제일 큰 문제인 것은 본인이 변호사일 때와 정치인일 때의 어떤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이 이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이제 설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로서의 책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어쨌든 뭐 그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변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네. 당연히 이제 죄형 법정주의 입각해야 되고 그것이 이제 법치주의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재명을 우리가 살펴보면 최근에 그것 때문에 한번 논란된 적이 있습니다. 날치기라도 해서라도 뭐 통과를 시켜야 된다, 법안을. 패스트 트랙. 예, 그런 말씀들을 여러 번 하셨죠. 그다음에 입법을 뭐 강행해도 된다. 뭐 여당이 지금 의석수가 많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사실상 국회를 우회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변호사로서는 법치주의가 중요하고 정치인으로서는 법치주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자기 배반적인, 자기 모순적인 이야기인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도 애초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와서 이제 사과를 하는 것에 과연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무엇보다도요.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그 사건을 그대로 내놨을 때 변호사로서도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름을 바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본인이 이야기했던 대로 심신미약은 국민들이 화를 내는 부분이다라는 명목으로 사실 그 조카를 변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모로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저런 사과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까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네, 뭐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한다고 하시니까 뭐 그럼 사실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당에서 임명한 공직자가 지금 야당에서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하는데 그 전과 지금의 발언을 들어보면 다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이분이 정말 진보주의자인가라는 생각을 드는 발언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굉장히 시장주의자와 같은 발언으로 바꾸셨죠. 뭐 이건 말이 앞뒤가 맞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사상, 사람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는 뭐 후쿠시마에서 원자력 유출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앞뒤가 계속 맞도록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최근에는 종부세에 대해서 뭐 폐지를 고려하겠다. 네네네. 그러다가 다시 이제 폐지가 아니고 검토 이렇게 말을 바꾸셨는데 이 정치인이 된 후에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을 잘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총괄 특보인 안민석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고발했다고 합니다. 한 라디오 방송에서 안 의원이 했던 얘기 때문에 고발을 한 건데 어떤 얘기했는지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국힘 캠프에서 윤석열 캠프에서 네. 만세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선거가 끝났다. 아니고, 캠프와 예. 가짜뉴스를 생성하는 그 세력들이 저는 연관돼 있을 거라고 지금 보는 것이죠. 예요. 왜냐 그러면은 예. 이것을 캠프에서 이제 만세를 불렀다는 그 얘기하고 그날 바로 하루 종일 그러한 내용의 가짜뉴스가 돌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결코 이게 무관치는 않을 것이다. 자, 설전 변호사님, 지금 안민석 의원이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직접 들었다, 어디서 들었는지 뭐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네. 뭐 만세는 마음속으로도 부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 캠프 내에서 만세를 다 같이 모여서 불렀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예전에 한번 그 국민의힘 어떤 선대위 관계자분도 한번 그런 말씀을 캠프라는 것이 어디 사무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사람들이 여러 곳에 있으면 그게 캠프가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안민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때 이제 지금 김혜경 여사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아주 가짜 뉴스 생성을 가지고 말씀하신 건데 뭐 이제 그것을 뭐 당연히 이쪽에 리스크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상당히 좋은 호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선거라는 것은 양당의 어떤 상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 안민석 의원이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국민의힘 쪽 어느 한 사람 뭐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이 과연 고소 고발까지 갈 내용인가는 상당히 의문이고 뭐 가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근데 이 발언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만세를 불렀다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런 만세를 부르고 그런 내용의 가짜 뉴스가 돌았는데 연관돼 있을 거라는 식의 추론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윤석열 캠프가 이런 가짜 뉴스의 생산지와 무언가 연관이 돼 있을 거라고 흘리는 것 자체가 이건 굉장히 유권자들을 호도하고 오도하는 행위죠. 특히나 이제 안민석 의원이 과거 윤지호 씨 등 관련해 가지고 정확치 않은 발언으로 많은 사람에게 또 궁금증을 유발한 것도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엔 뭐 법률적인 것보다는 이런 이제 안 의원 같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좀 막자는 차원에서 좀 세게 국민의힘이 이렇게 반응한 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